커피는 악마의 음료다. 커피를 마시면 사탄에게 영혼을 빼앗긴다. 이 소문은 결국 교황의 귀에까지 들어갔는데요. 한국인의 이 지독한 커피 사랑도 가톨릭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말 고종 이전에는 커피를 맛본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것도 가톨릭이었어? 가가. 전 세계에서 석유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품목이 있습니다. 한국인이 삼시세끼 밥보다 더 챙겨 먹는 식품이자 한 끼 밥값보다 비싸도 기꺼이 사 먹는 음료, 바로 커피입니다. 한국인의 연간 커피 소비량이 무려 367잔이라니 하루도 빼놓지 않고 꾸준히 커피를 마신다는 건데요. 한국인의 이 지독한 커피 사랑도 가톨릭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것도 가톨릭에서 시작된 거였어? 가가? 저는 식후 커피를 사랑하는 한국인 최수지 세라피나 수녀고요. 오늘의 이야기 커피도 가가 시작합니다. 한국인들은 대체 언제부터 커피를 즐겨 마셨을까요? 그 시작에 있던 사람으로 늘 꼽히는 인물이 있습니다. 대한제국의 첫 번째 황제 고종. 명성황후가 살해당하는 참담한 일이 일어나자 고종은 이듬해인 1896년 근처 러시아 공사관으로 재빨리 몸을 피신했습니다. 두려움에 떠는 고종에게 러시아 공사의 처제는 음료를 한 잔 대접했는데 그게 바로 커피였답니다. 사약보다 진한 색에 맡아본 적 없는 향, 혹시 암살당하는 건 아닐까 조마조마해하며 한 모금 마시는 순간 어땠을까요? 긴장이 싹 풀리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 정말 고종 이전에는 커피를 맛본 사람이 없었을까요? 커피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고종이 커피를 맛보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895년 최초의 미국 유학생 육일주는 서유 견문에서 서양의 커피 문화를 소개했는데요. 하지만 육일준이 놓친 게 있었습니다. 이미 조선에 커피가 들어와 있었다는 건 몰랐던 모양이에요. 미국의 조선 사절단을 안내했던 미국 천문학자 퍼시벨 로웰의 조선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고종 황제가 커피를 마시기 12년 전인 1884년에 이미 양반들은 한겨울 매서운 강바람을 뚫고 커피를 즐기고 있던 겁니다. 사람들은 이 깊은 향이 나는 차의 한 짜음을 따서 가비 또는 서양에서 들어온 탕국이라고 양탕국 이름을 붙였습니다. 즉, 양반들이 두루 마셔서 이름이 생길 정도가 되자 그제야 고종이 안심하고 마셨다는 게 좀 더 합리적이겠네요. 그런데 황제가 커피에 빠지면서 궁 안팎에는 그동안 상상하지 못했던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고종은 자신의 거처였던 덕수궁에 최초의 서양 건축물인 정관헌을 지었는데 그 목적이 바로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였어요. 때론 외국 사신들과 커피를 마시며 커피 외교도 펼쳤고요. 고종에게 커피를 소개했던 여인, 러시아 공사의 처제. 그녀의 이름은 손탁인데요. 역사책에서 한 번쯤 들어봤던 이름이죠. 고종에게 커피값으로 무려 정동의 땅을 하사받은 손탁은 이후 손탁 호텔을 지어 1층에 조선 최초의 커피숍을 열었습니다. 이곳은 커피를 즐기려는 양반들과 외국인들로 늘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커피에 꽤나 진심이었네요. 자, 그런데 대체 커피는 조선에 어떻게 들어온 걸까요? 여기서부터는 잠시 한반도를 떠나 아시아의 작은 유럽이라고 불리는 곳 마카오로 가보겠습니다. 일찍 개항한 마카오는 영국, 포르투갈, 프랑스 등 유럽이 아시아로 진출하는 관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특히 가톨릭에 있어서는 동아시아 선교의 중심지기도 했죠. 마카오에 도착한 신부들이 제일 주목했던 건 조선이었어요.
스스로 신앙을 받아들여 신자가 6,000명에 육박하게 되자 1831년 교황청은 조선을 독립된 교구로 선포하였고 조선에 직접 신부를 파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선 선교를 자원했던 조선의 첫 교구장 브르기에르 주교를 비롯하여 파리예방 전교회 소속 사제들이 수차례 조선 입국을 시도한 끝에 마침내 1836년 조선은 그토록 바라던 사제들을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양인이었던 사제들이 조선에서 비밀리에 활동하기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방법을 찾은 것이 바로 상복을 입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예법상 부모를 잃은 자식은 죄인이었으므로 얼굴을 가리고 다녔는데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말을 걸어도 대답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조선인과 다른 외모, 어눌한 조선 말을 가리기에는 적격이었던 거죠. 조선에 최초로 입국했던 중국인 주문모 신부에 이어 서양인 사제로서는 이분이 처음으로 조선에 입국했습니다. 바로 피에르 모방 신부님. 전국을 돌아다니며 신자들에게 세례를 주고 김대건, 최양업, 최방제를 신학생으로 선발해 마카오로 유학을 보낸 것도 바로 이 모방 신부님이셨죠. 그런데 하느님의 사제가 되기 위해 마카오로 간 신학생들은 예상치 못한 난관에 봉착합니다. 그래도 스승님들께서 우리의 건강까지 염려해 보약까지 챙겨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한 일 아닌가? 그래서 자네는 그 쓰디쓴 보약을 3사발이나 마셨단 말인가? 어이그... Tomás, coffee?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커피를 처음 마시면 저렇게 되죠. 신부님들이 준 거라 거절도 못하고 벌컥벌컥 마셨을 테니 그 각성 효과가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자, 그런데 말이죠. 신학생들이 마카오에 도착해 유학한 때는 1837년 이후인데 앞서 살펴봤던 6일준이나 퍼시벨 로엘의 기록들은 1800년대 후반입니다. 신학생들이 무려 50년가량 앞서 있어요. 공식 기록은 없지만 어쩌면 조선에서 커피를 가장 처음으로 맛보고 즐긴 사람들은 양반들이 아니라 김대건, 최양업, 최방제 이 3명의 신학생들이 아니었을까요? 자, 그런데 마카오까지 신부가 되기 위해 찾아간 신학생들에게 대체 왜 커피를 권한 걸까요? 가톨릭을 상징하는 포도주나 수도회에서 만든 음식들도 있는데 말입니다. 이 의문의 실마리는 의외로 바티칸 교황청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실 커피가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기 전 커피에 진심이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슬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번엔 시간을 거슬러 7세기 홍해 연안의 메카로 한번 떠나보죠. 당시 메카는 다양한 신을 추종하는 다신교들의 성지였습니다.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마호메트도 메카에 머물며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잠도 자지 않고 기도를 하는 고행을 하느라 심신이 몹시 지쳐있는 상태였죠. 너무 피곤한 나머지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마호메트는 천사의 이야기대로 빨간 열매를 구해 악마의 붉은 기운을 불로 태우고 차로 우려 마셨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커피를 로스팅해서 드립으로 내려 먹은 거죠. 자, 어땠을까요? 커피를 마시자 밤새는 것도 힘들지 않게 되고 두통도 말끔히 사라졌겠죠.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마호메트의 추종자들은 앞다퉈 그 음료를 만들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슬람어로 커피를 카와라고 하는데 이는 무언가를 향한 욕망을 없앤다, 줄인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욕망을 없애고 신을 만나게 하는 음료라니 이슬람 신자들 사이에서는 신의 음료라며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밤샘 기도를 할 때 지쳤던 이슬람 교도들에게 카페인이 든 커피는 요즘으로 하면 에너지 드링크 같은 역할을 했던 거죠. 십자군 전쟁을 통해 유럽 사람들도 이슬람의 커피를 맛보게 됐지만 처음에는 시큰둥했다고 해요.
이슬람 사람들이 마시는 차인데다가 전쟁에 지쳐 입이 쓴 병사들에게 쓴 커피는 별로 먹고 싶지 않았겠죠.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17세기에 접어들면서 그 이슬람의 차를 즐기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독특한 취미쯤으로 여겼던 커피가 맥주와 포도주 판매에 타격을 줄 정도로 인기가 높아지자 상인들은 이상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커피는 악마의 음료다. 커피를 마시면 사탄에게 영혼을 빼앗긴다. 이 소문은 결국 교황의 귀에까지 들어갔는데요. 클레멘스 8세 교황은 커피를 금지하기 전 직접 한 모금 마셔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이 교도만 마시라고 하기엔 안타까울 정도로 맛있구나. 우리가 커피에 세례를 주어 진정한 그리스도의 음료로 만들자. 클레멘스 8세 교황은 커피에 축복했고 교황의 지지 속에 커피는 유럽 전역으로 급속히 퍼져나가 유럽 사람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커피에 빠져든 사람들 중엔 유럽의 역사를 바꾼 인물도 있습니다.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를 외친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 그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커피를 마시던 커피 덕후였습니다. 심지어 혼자 즐기는 게 아니라 황제답게 넘사벽 스케일로 커피를 즐겼는데요. 바로 전쟁 때마다 보급품으로 전 장병에게 커피를 지급했던 겁니다. 커피의 카페인 성분은 한참 뒤에야 밝혀졌지만 커피의 각성 효과를 알아보고 전쟁에 활용한 전쟁광이었던 거죠. 프랑스 군인들이 지나간 자리엔 커피 하우스가 들어섰고 사람들은 335 커피 하우스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지식을 쌓아갔습니다. 그리고 몇십 년 후 그곳의 신부들이 머나먼 조선 땅으로 파견을 오게 되었던 거죠. 조선에 도착한 파리해방 전교의 신부님들을 맞이한 건 가혹한 박해와 끝없는 콜레라였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4대 교구장 베르네 주교는 마카오로 긴급한 편지 한 통을 보냈습니다. 대체 어떤 내용이 적혀 있었을까요? 1861년에 올 신부들에게 적포도주나 백포도주 2통, 커피 40리브르, 흑설탕 100리브르를 주십시오. 박해를 피해 숨어 지내면서도 미사를 집전했던 주교님에게 성경책과 미사주는 필수였겠지만 커피라니 좀 이상하지 않나요? 심지어 이 커피 요청은 이후로도 3차례나 이어졌고요. 그렇게 조선에서 받은 커피 양이 무려 130kg에 달했습니다. 얼핏 듣기에도 어마어마한데요. 실제 이게 어느 정도 되는 양이냐면요. 한 잔을 추출하는데 보통 4g 정도 사용한다고 해요. 그러면 130kg로는 약 32,500잔을 내릴 수 있고요. 당시 커피가 귀해서 2번씩 내려 먹었다고 하면 그 양은 더 많아지겠죠. 심지어 베르네 주교는 이 편지를 보내고 5년 뒤인 1866년 순교했습니다. 5년 동안 매일 마셨다 해도 도저히 다 먹을 수도 없는 엄청난 양의 커피. 대체 왜 요청한 걸까요? 이는 베르네 주교가 커피를 선교에 활용하며 신자들과 나눠 마셨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숭늉처럼 구수하고 설탕을 넣어 달달한 커피는 조선 사람들 입맛에도 잘 맞았을 뿐만 아니라 박해를 피해 숨어 지내던 신자들에게는 보약이나 다름없었던 거죠. 우리 신부들이 가져온 커피들 덕에 이번 여름은 이전보다 훨씬 잘 보냈습니다. 게다가 교황께서 축복한 음료였잖아요. 목숨이 위태로운 신자들에게는 이보다 더한 응원이 없었을 겁니다. 사제가 직접 와서 세례를 주고 교황이 축복한 음료를 전해 마시며 이 지독한 박해가 끝나기를 희망했을 겁니다. 요즘 누구나 쉽게 마시는 이 커피가 가혹한 박해 속에 신앙 선조들을 버티게 했던 음료라고 하니까 좀 다르게 보이지 않나요? 저도 이 혹독한 녹화를 끝냈으니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오늘 커피도 가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재미난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저는 시쿠 커피를 사랑합니다. 아이 커피 다시 할게요. 약간 마음의 준비 필요한데? 저도 이 혹독하네요.